여러분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와요. 가난은 제 평생을 따라다닌 그림자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릴 땐 너무 배가 고파 산에 나는 온갖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요. 그마저도 없는 겨울엔 언 땅을 파 흙을 퍼먹기도 했죠. 그게 말이 되냐며 경악하는 분들 계시다면 참 부럽네요. 그분은 참혹한 밑바닥 인생에 대해 모르는 분일 테니까요. 불구였던 아버지와 눈이 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이었던 제게 가난은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굴레였어요. 복지센터에서 나오는 코딱지만한 수급비가 저희 가족 수입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마저도 아버지의 술값으로 대부분이 나갔고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누워 그저 숨만 쉬고 계셨죠. 그러다 제가 16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 두 분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차례대로 돌아가셨어요. 먼저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뒤를 따라가듯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죠.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해방감도 컸어요. 이제야 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전까지 저는 부모님은 물론 밑에 있는 동생들까지 챙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어머니 장례까지 치르고 난 뒤 시집간 큰언니가 제게 돈 10만 원을 쥐어주며 그러더군요. 미진아, 그동안 나 대신 부모님 챙기고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 애들은 내가 데려가서 책임질 테니까 넌 이 돈 갖고 자유롭게 어디서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많이 못 넣어줘서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언니도 사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아니야 언니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어린 동생들은 큰언니와 오빠가 책임지기로 하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저는 혼자 겁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언니가 준 돈으로 일단 작은 사글방을 하나 구하고요. 그때부터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죠. 밥 한 끼를 위해 온종일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의 집 설거지며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했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가난에 다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그러다 운 좋게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요. 둘이서 아등바등 모은 돈으로 작은 국수집을 차렸어요. 제가 손맛이 있어 그런가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며 드디어 제게도 작은 행복이 찾아오는가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늘 저에게 가혹했어요. 결혼한 지 5년도 안 돼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남편의 실수라면서 회사 측에선 약간의 위로금만 던져줬을 뿐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솔직한 말로 그때 남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독하다며 저를 욕했지만 자식을 둔 애미에게 그런 비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들만큼은 저처럼 배골무며 서럽게 크게 하고 싶지 않았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여자에겐 이런저런 삶의 부침이 많아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홀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네요.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아들 때문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살게 해줄게. 어린 아들이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수를 팔 수 있었죠. 주변에 하나 둘 비슷한 음식점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단골들이 있었기에 어찌저찌 버틸 수 있었네요. 다행히 아들도 큰 말썽 없이 착실하게 자라줬어요.
대학은 꼭 갔으면 싶었는데 입시 시험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군요. 엄마,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바로 돈 벌려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다 얘기 끝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대학을 안 간대? 돈 때문에 그래?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뭐하든 돈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뭐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런 대학 가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느니 빨리 취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담임 선생님도 그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몇 번을 말렸지만 아들은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죽은 지 애비를 닮았는지 한 번 결심한 건 죽어도 하고야 만다는 걸 알았기에 결국 저도 포기했네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제조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사회생활에 많이 힘들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금세 적응해 잘 다니더군요. 생계곤란자로 병역도 면제받았고요. 그렇게 나름 평온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가게로 들렀는데 평소답지 않게 몹시 흥분 상태더군요. 엄마, 오늘 나 진짜 큰일이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거래처 팀장님이 평소 내가 일하던 걸 눈여겨보셨다고 자기 회사로 옮길 생각 없니? 사장님도 허락하셔서 다음 달부터 그 회사로 옮길 거야. 그래? 뭐 하는 회사인데? 땡땡 회사라고 엄마도 들어본 적 있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말한 회사는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땡땡 회사라고? 정말이야? 그 회사 들어가면 월급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거야.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맨날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이제 일 그만두고 편히 쉬어도 된다고. 그동안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에 절로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국수 가게에서 바친 청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 아들이 증명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말썽이던 제 허리가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며 늘 무리했던 탓이었죠. 보조장치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서 결국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네요. 아들은 차라리 잘 됐다는 입장이었어요. 엄마가 계속 국수 장사할 거라고 고집 부려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 줄 알아? 이제 일 생각은 그만하고 집에 있어. 응?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그래, 알겠어.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들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해왔던 그 작은 국수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몸이 안 따라주니 어떡하겠어요. 장사를 접기로 결심하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비운다고 말했죠. 저기 사장님, 저 이제 가게 접으려고요. 허리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네요. 아이고, 아쉽네요. 거기서 국수 한 그릇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허리 아픈 걸 알아서 말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참 섭섭해요. 저희 가게 단골이기도 했던 건물 사장님은 진심으로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모로 제 편의도 봐주시던 참 고마운 분이었죠. 사실 그전 건물주가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요. 재계약 때마다 월세도 매년 더 높여 부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사업 실패로 고향에 내려가면서 건물주도 바뀌었는데요. 새 건물주는 저랑 비슷한 연배의 푸근한 인상이 딱 보기에도 사람 좋아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사가 안 돼 월세가 밀릴 때도 다음 달에 주세요. 그 돈 없다고 저 안 죽으니까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짓곤 했고요. 매일같이 국수를 먹으러 오면서 늘 손에 빵이나 떡 같은 주전부리를 들고 왔죠. 고마운 마음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해도 늘 자기가 먹은 밥값은 꼭 내고 가셨고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 그런가 헤어질 생각에 저도 아쉽더군요. 나중에 허리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아,
그리고 이달 말까진 단골분들 때문에 장사 좀 더 할 생각이니까 올 수 있으면 와주시고요. 그래요, 꼭 갈게요. 그렇게 건물 사장님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오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절 부르더군요. 저기요, 미진씨, 잠깐만요.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네? 무슨... 실은 그동안 미진씨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눈여겨보고 있었다뇨? 그게 그러니까 내가 미진씨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물 사장님의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반응에 그분이 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응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금처럼 혼자 사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 같아서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후 종종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다가오곤 했는데요. 전부 가벼운 수작질이었지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고백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도 좋게 보고 있던 분이라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기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겠죠. 당장 미진 씨랑 뭐 어떻게 해보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가게 빼면 다신 못 볼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인 뒤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어요. 남사스러워서 누구에게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가게 영업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그분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어져서인지 누군가를 곁에 둔다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분은 그걸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인 걸까요?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 관계도 흐지부지 됐죠. 그렇게 가게를 접고 계절이 두어 번쯤 바뀌었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다 말고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너 만나는 아가씨 있었니? 근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아이, 뭐 남사스럽게 뭐 그런 걸 얘기해. 남사스럽게 뭐가 남사스러워? 뭐하는 아가씨인데? 얼마나 만난 건데?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만난 지는 이제 한 5개월 됐나? 얼마 안 됐어. 근데 벌써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자 아들이 짐진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실은 여자친구가 애를 가졌거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직 30도 안 된 제 아들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거든요. 혼전 임신이야. 뭐 당시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하던 추세였지만 막상 제 아들 일이 되고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상철아, 애는 책임감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알지? 엄마가 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아이, 당연히 알지. 내가 뭐 혼자 키우겠다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 그 아가씨도 낳고 싶어 하는 거야? 부모님도 이 사실 다 알고 계시고? 여자친구도 당연히 낳고 싶어 하지. 여자친구네 부모님한테도 말씀은 드려놨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한번 데려올까 하는데 어때? 상견례 전에 엄마도 며느리 직접 보고 인사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데려와봐. 그 주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밖에서 만날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쯤에 제가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이 아무래도 편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집에 온다니 나름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느라 바빴네요. 아들은 그냥 시켜 먹자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요. 뭐 다행히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단정하고 참해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고운 얼굴, 회사원답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최대한 반갑게 맞아주려 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집이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오느라 고생했죠.
아니에요. 상철 씨랑 같이 차 타고 편하게 왔어요. 예비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묘하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어려운 자리일 테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긴장을 더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최대한 말은 안 걸고요. 시장할 것 같아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하나씩 내왔죠. 전날 만들어둔 돼지갈비찜에 나물 반찬, 두부조림까지 화려하진 않아도 나름 자신 있는 음식들이었네요. 아유, 신경 써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차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밥만 깨작깨작거릴 뿐 반찬엔 손도 대지 않았죠. 저는 이상해서 물었어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아니면 속이 안 좋은가? 아, 그게 실은 요즘 입덧이 시작될랑 말랑 하고 있어서요. 차 타고 왔더니 멀미 때문에 속도 안 좋고.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고, 이렇게 말랐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째. 예비 며느리는 결국 밥에 거의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남겼어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음식 좀 싸줄게. 갈 때 먹을래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얘기해주면 내가 만들어 둘 테니까. 됐어, 엄마. 그만해. 예비 며느리가 안쓰러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을 붙일 때였어요. 갑자기 잠자코 있던 아들이 차갑게 제 말을 싹도 끊어버리더군요. 알아서 챙겨 먹겠지. 신경 쓰지 마. 늘 다정하고 곰살맞던 아들이 그렇게 행동한 건 처음이었어요.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예비 며느리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 참 무안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이후 다과를 먹는 자리도 시종일관 어색하기만 했고요. 결국 며느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네요. 조심히 가거라. 다음에 또 보자꾸나. 네, 어머님, 연락드릴게요. 아들도 며느리를 바래다 주겠다면서 같이 나갔는데요. 문득 빈속에 또 차를 타고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때마침 집에 지인에게 선물 받은 비싼 양과자가 있었는데요. 단 걸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이거라도 챙겨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과자를 챙겨들고 얼른 밖으로 나섰는데 주차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온다고 아픈 허리 부여잡고 얼마나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한 젓가락도 안 먹을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척 듣기에도 화가 단단히 난 듯한 말투였죠. 슬그머니 전봇대 쪽으로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주차장 앞에서 싸우고 있더군요. 멀미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 평소 멀미 같은 거 안 하잖아.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우리 집 밥상 본 순간 표정 썩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자기도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반찬을 따로 덜지도 않고 통으로 내놓질 않나. 찌개도 따로 덜어먹는 접시 없이.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솔직히 문화 충격이었어. 게다가 음식도 하나같이 거무죽죽 칙칙하고 냄새나고. 어머님 딱 보니까 그렇게 깔끔한 분 같지도 않던데. 먹었다가 괜히 축복이한테 해대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저 속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지 예비 며느리가 제 음식을 더럽게 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잠시 호흡을 고르던 며느리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집만 해도 그래. 화장실도 옛날식이고 벽지는 다 누렇게 떠있고 그 흔한 소파나 거실장 하나 없더라? 그게 사람 사는 집이야? 며느리는 저희 집에 대해서도 어지간히 충격받은 눈치였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흠을 잡아대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아들은 한참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이윽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도 우리 엄마도 더럽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 둘러대서 어머님도 눈치 못 채셨는데 굳이 이렇게 화를 내야겠어? 야, 됐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우리 엄마가 정성껏 차린 음식 더럽다고 단 한 입도 안 먹은 널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뭐? 헤어지자고? 그럼 뱃속에 우리 축복인 어떡해?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아들은 무정하게 대꾸한 뒤 그대로 돌아섰어요. 굳은 얼굴로 집 쪽으로 걸어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얼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결국 며느리도 택시를 불러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혼자 남겨진 저는 그때까지도 손에 들린 과자 봉지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니 아들이 아무 일 없단 듯이 맞이해 주더군요. 이 밤에 어딜 갔었어? 그냥 속이 더부룩해서 산책 좀 했지.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서 먼저 잘게. 설거지는 내가 내일 하고 갈 테니까 그냥 둬. 착한 아들은 아무 내색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진 제게 아무 말 안 할 생각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아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며칠 뒤 예비 며느리가 다시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고불고 하면서 아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들이 사소한 일로 좀 다퉜는데요. 그 사람이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헤어지자고만 해요. 근데 그럼 뱃속에 우리 축복이는 어떡해요? 전 제 손으로 우리 축복이 못 지워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어머님이 제발 그 사람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제발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손주를 뵌 아가씨가 그렇게 철형맞게 우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이 뱃속 손주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 음식을 두고 더럽다느니 집이 낡았다느니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끝까지 웃으며 예의를 차리려 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래, 뭐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티를 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했다며 비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달래 일단 돌려보내고요.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죠. 상철아, 오늘 이 여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왔었거든? 네가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울면서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짐짓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 사실 그 여자친구랑 헤어질까 생각 중이거든. 다 정리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그 아가씨가 내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해서? 뭐야? 설마 걔가 엄마 앞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은 그날 내가 다 봤거든. 주차장에서 너희들 싸우는 거. 그러자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 엄마가 어떻게? 빈속에 차 타면 또 멀미할까봐 간식거리라도 챙겨주려다. 뭐 그 말들이 처음엔 참 듣기 싫고 서운했어.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가더구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엄마가 왜 그걸 이해해? 그게 말이 돼? 아들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아가씨가 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이긴 해. 하지만 나한텐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했잖아. 멀미한다는 핑계라도 됐으니 집단엔 얼마나 애를 썼니? 하물며 지금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 울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떻겠니?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잘 모르겠어.
엄마는 정말 괜찮아? 물론 아이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가 괜찮지 않아서 손주를 못 보는 건 더 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축복이 생각해서라도 그 아가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어. 제 설득에 결국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뭐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생각해 볼게.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다시 찾아왔어요. 예비 며느리는 제게 한 번 더 정식으로 사과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이니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요.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엄마, 결혼은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게. 괜히 엄마 돈 쓸 생각하지 마. 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집도 구해야 할 텐데. 신혼집은 대출 받으면 되니까 걱정 마. 나 대기업 다녀서 신용 빵빵하잖아. 그래도 대출은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지. 엄마 모아둔 돈에 이 집도 팔고 하면. 됐어. 이 집을 팔긴 왜 팔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허리나 잘 챙겨. 아들의 그 말이 참 고맙기도 했고요.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식에게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멋진 부모는 못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때마침 친구가 겨울을 맞아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이가 제법 쏠쏠하다고 제게도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붕어빵 요즘 얼마나 잘 팔리는데. 내가 굽는 게 버거워서 그렇지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라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한철 장사니까 두 눈 딱 감고 해봐. 상철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너 원래 장사했었고 손재주도 좋으니까 나보다 잘할 거야. 내가 기계랑 재료 파는 사람 소개해줄게. 자리 한번 알아봐. 붕어빵 장사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건 좋았지만 막상 어디서 장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 문제며 뭐며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전에 운영하던 칼국수 가게가 떠올랐어요. 거기가 시내 쪽에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요. 근처에 변변한 포장마차 하나 없는 곳이었거든요. 고민하다 건물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이 고백받은 이후로 처음이라 참 어색했는데 다행히 그분은 별 내색 없이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더군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금 좀 보태주려고 겨울 동안 붕어빵을 팔아볼까 하는데 장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염치 없지만 혹시 근처에 괜찮은 곳 있으면.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건물 사장님이 호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런 걸로 염치 없기는요. 미진 씨 옛날 가게 있던 자리에 지금 과일 가게가 들어왔는데요. 거기 사장님도 마음씨 좋은 분이라 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와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칼국수집을 하던 자리 바로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건물 사장님이 말씀을 잘 해준 덕분이었죠. 정말 얼마나 고맙던지. 또 오랜만에 그 자리에 서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그때 제가 흘린 땀, 손님들 떠드는 소리, 그리고 늘 찾아오던 건물 사장님의 사람 좋은 웃음까지. 몰랐는데 제가 그 시절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구나 싶더라고요.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가 건물 사장님을 어느 순간부터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게 단순히 옛 시절의 향수 때문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맞아요. 알게 모르게 저도 그분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에 고백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떠나버린 버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지 사흘쯤 됐을까요? 건물 사장님이 저 퇴근할 때쯤 찾아와 슬그머니 그러더군요. 미진 씨, 일은 어때요? 할만해요?
네, 뭐 첫날은 태워 먹는 게 반, 덜 익은 게 반이었는데요. 이젠 요령이 붙어서 잘 되네요. 손님분들도 많이 와주시고요. 아이, 잘 됐네요. 저기 근데 혹시 그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은 생각해 봤어요? 뜻밖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쳐다보자 건물 사장님이 벌개진 얼굴로 더듬거리더군요. 아니 그게 그 거절이라고 물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미진 씨한테 먼저 연락도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또 보니까 기왕 차이는 거 대답은 확실히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분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라는 게 안심도 됐고 말이죠. 거절할 생각 없는데요? 저도 사장님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제 마음을 알겠어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좋고요. 제 말에 이번엔 건물 사장님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미진 씨, 그 말은... 우리 한번 잘 만나봐요. 정말이죠? 나중에 물을 게 없어요? 안 물을게요. 용기 내서 한 번 더 물어보길 잘했네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유, 제가 무슨 미인이에요. 미인이에요. 제 눈엔 미진 씨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빈말이라도 그 말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기도 했지만 100세 시대잖아요. 뒤늦게 시작한 연애가 싫지 않았죠. 아들에겐 기회를 봐서 천천히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틈만 나면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라던 아들이었으니 진심으로 축복해줄 거라 생각했죠. 한편 붕어빵 장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아들에겐 친구가 아파서 병고안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매일같이 나가서 붕어빵을 팔았죠. 건물 사장님도 그런 제 곁을 지켜줬어요. 쉴 새 없이 반죽을 붓고 붕어빵을 굽다 보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참 즐거웠네요. 조금씩 쌓이는 돈을 보면서 아들의 결혼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견례를 앞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웬걸 예비 안싸돈이더군요. 뭐 따로 할 얘기가 있어 한번 봤으면 한다는데 제가 시간이 돼야 말이죠. 일을 어쩌죠? 제가 지금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전화로 얘기는 힘들까요? 그래도 상견례 전에 한번 얼굴은 봤으면 싶어서요. 애들한테 듣기론 칼국수 장사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최근에 소일거리 시작한 게 있어서요. 전 그러시면 내일이나 모레 좀 일찍 뵙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일을 좀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사돈댁 일하시는 곳으로 갈게요.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시간은 내실 수 있잖아요. 사모이는 굳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오겠다며 우겼어요. 안싸돈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일까 싶더라고요. 제가 남의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구슬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게 위치를 알려주고 시간 될 때 오시라고 했죠.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잘 차려입은 한 중년 여성이 가게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려한 스카프와 모피코트 차림이 한눈에 봐도 귀티가 줄줄 흘렀죠. 바깥사돈이 유명 대학 교수라더니 확실히 예비 며느리네 집이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제가 상철이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 그 장사한다는 게 이거였어요? 붕어빵? 예비 안싸돈의 표정은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오래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애들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겨울에만 소일거리로. 상철이는 몰라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방금 구운 거라 맛있어요.
저는 안사돈에게 잘 구워진 붕어빵을 하나 내밀었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군요. 됐어요. 길거리 음식은 원래 안 먹어서. 그러니까 애들 결혼자금 보태주려고 지금 붕어빵 장사하신다고요? 칼국수 가게 하면서 모아둔 돈이 없나요? 좀 있었는데 허리 수술하면서 거진 다 썼고 남은 건 집 한 채인데 아들이 그건 혹시 모르니 팔지 말라고 해서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허리 괜찮아지는 대로 다시 일할 거라. 애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절주절 말을 쏟아냈는데요. 안사돈이 희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 딸애한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한 집인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비수가 돼 제 가슴에 날아와 꽂혔어요. 붕어빵 장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붕어빵 장사는 생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애들 결혼자금 보태줄 생각으로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예요. 그보다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원서방이 신혼집을 대출받아 전세로 구할 거라기에 사부인 설득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건 뭐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어쩐지 원서방이 자꾸 대화를 피하더라니만.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들이 돈 없는 애미 때문에 어지간히도 곤혹스러웠겠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죠. 상철이가 워낙에 독립심이 커서요. 누구한테 손 벌리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모은 돈에 지금 장사한 돈 더하고 집도 팔면 제법 액수가 될 테니까. 됐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긴 한숨을 내쉰 안사돈은 이어 제 재정 상태를 자세히 캐물었어요. 솔직히 얘기하기 싫었는데 하도 돈돈거리기에 결국 저도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취조 같은 대화가 끝난 후 안사돈이 몸을 돌렸어요.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애들 통해서 연락드리든지 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시 안사돈은 나이에 안 맞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요. 바닥에 있던 돌을 잘못 디뎌 휘청거리지 뭐예요. 깜짝 놀란 저는 얼른 달려가 안사돈을 붙잡았는데요. 안사돈이 갑자기 제 손을 휙 뿌리치더군요. 어머, 이 더러운 손으로 붙잡지 말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걷어들였어요. 다행히 금세 중심을 잡은 안사돈은 저를 노려보더니 이윽고 자기가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쳐다보더군요. 붕어빵 반죽이 묻어있던 제 손이 닿은 거였죠. 아니 넘어지시는 줄 알고 잡으려다. 혹시 스카프가 더러워졌으면 세탁비를 드릴게요.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건 그냥 버리세요. 다시 만지기도 싫으니까. 안사돈은 제 손이 닿았던 스카프를 황급히 벗더니 제 앞에 내던졌어요. 그리곤 그대로 무정하게 떠나버렸죠. 때마침 붕어빵을 사러 왔던 건물 사장님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어요. 미진씨 괜찮아요? 무슨 일입니까? 저 여자 누구예요? 저는 건물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저보다 더 화를 내더군요. 아니 무슨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 다 있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선 재산조사에 온갖 모욕까지. 참. 미진씨 사돈될 집안이라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천박한 집안이네요. 미진씨 정말 그 집안하고 사돈 맺을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그러게요. 그치만 이미 며느리 될 아가씨가 애를 가져서. 도저히 장사를 계속할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은 일찌감치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들이 퇴근에 함께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들의 핸드폰으로 충격적인 문자 한 통이 도착했거든요. 자기,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애도 지울 거야. 그 문자에 아들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요. 바로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받지 않더군요. 수정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엄마, 나 잠깐 수정이 좀 보고 올게. 저는 다급하게 일어서는 아들에게 오늘 사부인이 찾아왔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놨죠. 미안하다, 상철아. 난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사부인이 내가 붕어빵 굽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 집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이를 어쩌면 좋으니 괜히 나 때문에.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엄마,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들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아픈 몸 이끌고 붕어빵 장사한 게 왜 미안한 일이야?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지. 그치만 그 일로 사부인이... 그런 걸로 사람 무시하는 집안이면 나도 결혼 안 해. 나도 엄마도 평생 무시당할 텐데 그런 결혼을 해서 뭐해?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떡하고? 만나서 얘기해봐야지. 이미 생긴 애를 지우기보단 낳는 방향으로 나 혼자서라도 키우면 되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있어. 아들은 그 길로 나가 예비 며느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그 사이 자기 엄마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고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며 매달릴 땐 언제고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안사돈이 예비 며느리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의 결혼 상대를 알아봐둔 상태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그 조건에 혹해서 아들과 뱃속 아이를 버릴 결심을 한 거였죠. 결국 예비 며느리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뱃속 아이를 지워버렸고요. 아들과 제 연락처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반응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아들도 영문을 몰랐죠. 대표님이 날 부르더니 갑자기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라. 내 작년 업무 성과가 별로였다는 등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실업급여 챙겨줄 테니 그만두라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이상해. 처음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대표한테 뭔가 밉보일 만한 짓을 했나 보다 했죠.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와선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엄마, 나 회사 잘린 거 수정이 때문이었어. 뭐? 수정이 때문이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수정이 아버지가 땡땡 대학교 교수라고 했잖아. 알고 보니 대표도 그 학교 나왔고 서로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더라고. 나랑 친했던 인사과 선배가 말해주더라. 수정이 아버지가 압력을 넣은 거라고. 수정이랑 헤어지면서 서로 못할 맛 다 퍼붓고 안 좋게 헤어지긴 했는데 설마 걔가 그럴 줄은. 아들은 뒤늦게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 대표는 아들을 만나주지조차 않았어요. 그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더군요. 아들은 괜찮다며 바로 재취직을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 회사 대표가 아들이 일을 못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버렸어요. 그 어디에서도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속상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고요. 한동안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살심을 품었어요. 파혼하고 손주를 죽인 것도 모자라 저희 아들 앞길까지 짓밟으려 하는 그 집안을 용서할 수 없었네요. 생각해보면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저와 제 아들을 너무도 우습게 봤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붕어빵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아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난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붕어빵을 굽던 제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에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냉정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우선 건물 사장님부터 찾아갔어요. 제 복수를 위해선 그분의 도움도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건물 사장님은 흔쾌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겠다며 나섰죠. 우선 흥신소를 찾아가 예비 바깥사돈의 뒷조사부터 의뢰했어요. 건물 사장님 말로는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남자라면 뒤가 깨끗할 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 인맥을 통해 아들을 자르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더 할 거라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흥신소 조사 결과 예비 박카사돈의 온갖 더러운 행적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건 물론이고요. 뒷돈을 받고 부잣집 자식들에게만 학점을 퍼주기도 했더군요. 깨끗한 인간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이야. 저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지 고민했죠. 우선 박카사돈이 교수직을 잃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그가 재직 중인 대학 학생회와 총장실에 넘겼어요. 총장실은 쉬쉬했지만 학생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평소 권위적이고 엄격했던 교수의 이면을 알게 된 학생들이 성토를 시작했고요. 대자보를 붙이고 수업 거부를 하는 등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잠자코 있던 총장실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언론에도 일부 얘기가 흘러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대학 측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고요. 예비 박카사돈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네요. 이건 다 모함입니다. 난 억울해요. 박카사돈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했지만 그러기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쳤어요. 박카사돈이 쌓아왔던 명성과 지위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예비 박카사돈이 파면당하고 난 뒤 그 집안에선 결혼을 서두르더군요. 상대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식을 올릴 생각인 것 같았어요. 뱃속 아기를 지워놓고 태연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새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몰래 청첩장을 입수해 결혼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요. 검은색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예비 며느리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에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던 사돈 부부가 절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한때 한 식구가 될 뻔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축하해 주려고 왔죠. 인연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예비 안사돈은 대뜸 욕설을 내뱉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 손길을 피하며 웃었죠. 왜요? 내가 무서워요? 신랑 측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할까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좀 무서워하셔야 할 텐데. 그쪽 남편 학교 잘리게 만든 것도 제가 한 짓이거든요. 뭐야? 아니면 그쪽 남편이 저지른 비리며 외도 사실을 누가 학교에 알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예비 박카사돈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한 짓이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밥줄을 끊어? 손을 뻗어 저를 때리려 하기에 제가 먼저 발을 뻗어 박카사돈의 가랑이 사이를 쳐줬죠. 급소를 제대로 맞았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대요. 내 아들 밥줄 먼저 끊어놓은 게 누군데? 그따위 치졸한 짓을 했으면 배로 당할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두고 봐,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두 년놈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을 힐끔거리던 신랑과 그 부모, 그리고 모여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전 이 집안하고 한때 사돈지간이 될 뻔했던 여잔데요. 지금은 파혼한 상태거든요. 우리 집이 돈 없고 조건도 기운다는 이유로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버렸죠.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요. 뱃속 아이도 한마디 상의 없이 지워버리고 우리 아들이 꼴보기 싫단 이유로 회사도 못 다니게 잘라버린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요? 아이를 지워요? 그럼 수정이가 낙태를 했단 말이에요? 벙쪄있던 신랑이 어버버거리며 되묻더군요. 저는 냉큼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설마 모르셨어요? 어머, 얜 그런 중요한 사실은 꼭 말했어야지. 그때 소란을 듣고 신부 대기실에서 예비 며느리가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무시한 채 한층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기 수정이 나오네요. 수정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애 지운 거 사실대로 말 안 하고 감췄는지.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빠,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아줌마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 엄마인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 왜 내가 말했잖아. 전에 만났던 남자가 형편이 별로 안 좋았다고.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들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것 같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면피하려는 며느리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미리 뽑아뒀던 손주의 초음파 사진과 며느리와 나눴던 문자 내역을 사람들에게 뿌렸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잡아뗄 거야? 죄 없는 손주 죽이고 우리 아들 회사 잘리게 만들고 그러고도 네가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게 다 뭐야? 여기요. 이 미친 여자 끌어내고 이거 다 버려요 당장. 며느리는 결혼식장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식장 안은 아수라장이 된 지 오래였어요. 신랑 집안 사람들은 예비 며느리를 붙잡고 따져 물었고요. 신랑은 충격을 받아 그대로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때 예비 안사돈이 달려와 저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몰상식한 짓이야? 지금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그러게 내 아들 앞길을 왜 망치려고 들었어?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다 자업자득이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당신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일 거라고. 마음대로 해. 비싼 변호사 쓰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게 뻔해. 그깟 돈 내고 말지 뭐. 누군 돈이 없는 줄 알아?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꾸했고요. 예비 안사돈은 망연자실해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이 났어요. 그 집안에서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을 거는 바람에 모진 고생을 해야 했던 건 덤이죠. 그걸로 워낙 큰 코 다쳐 그런가 따로 저를 고소하진 않았더군요. 이후 교수직에서 잘린 박가사도는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말아먹고요. 결국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비 며느리도 그 뒤를 따랐는데요. 여전히 시집 못 간 채 혼자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아들에게 몇 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연락한 모양이지만 아들이 미쳤다고 받아줬겠어요? 그 아들을 부당해고했던 회사 대표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아들을 설득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를 진행했고요. 승소한 덕분에 상당히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었죠. 아들도 깨끗하게 오명을 벗고 지금은 다른 좋은 회사에 재취직한 상태랍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은 새롭게 꽃피기 시작했어요. 건물 사장님으로 만났던 그분과는 살림을 합쳐 지금까지 오순도순 잘 살고 있고요. 아들도 좋은 여자 만나 새 가정을 꾸렸답니다. 얼마 전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도 태어났어요. 며느리 도와 손주 돌보랴,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난 날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곁에 있어주는 가족들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식구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